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오늘은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이죠. 민심은 숫자다. 오늘은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센터장 전화 연결하고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자리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으니까요. 먼저 그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대선 때는 1년 전 지지율이 어땠나 이런 분석들이 최근에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예, 윤희용 센터장님께서 좀 알려주시죠. 예, 이제 앞에 있던 이제 대선들에서 이제 1년 전 대선 지지율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랑 비교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 1위를 달려야 되느냐, 달리지 않은 데서 1등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2007년 대선부터 2007년 대선에는 이제 이명박 후보가 사실은 줄곧 1위를 했고요. 1년 전에도 이제 1위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이다가 결국 대선 승리를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대선에서는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에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그때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 1위를 차지했는데 격차도 이제 상당히 적었는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가 되면서 박근혜 후보와 대결했지만 박근혜 후보가 결국 이제 과반을 넘기면서 당선이 되었던 경우가 있었고요.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는 1년 전 여론조사와 최종 결과가 이제 맞진 않았는데 당시에는 1년 전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위를 달렸습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는 당시 이제 10%포인트 정도 밀렸지만 최종 결과는 이제 문재인 후보가 최종 당선이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대개 고백되면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후보들이 이제 당선이 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이제 기억이 2002년 대선 같은 경우는 노무현 후보가 그 1년 전 조사에서 지지율이 불과 이제 1.6%에 불과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최종적으로 후보에 이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의 기억이 상당히 강렬해가지고 대선 1년 전 때 1위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2년 대선을 제외하면 어쨌든 97년 대선부터 쭉 네. 여론조사에서 1위 아니면 2위 1년 전에 네. 그 위에 올라온 사람이 결국은 대통령이 됐다. 그거잖아요. 2002년을 제외하면. 네. 그래서 어떻게 윤희용 평론가는 이번에도 그렇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이제 이것이 어떤 이제 자연 법칙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대로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이제 사례들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대선이 1년 전이면 이제 대선이 임박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에는 이미 대중들이 충분하게 인지할 수 있는 후보, 그다음에 그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들 또는 역량들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 있어서 선두 그룹에는 들어가 있어야 선두 그룹에는 올라가 있어야 최종적으로 후보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그 짧은 1년 기간 동안 어떤 신인 후발 주자가 새롭게 진입해서 최종적으로 급부상해서 후보가 대선에서 이제 당선되는 예.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윤희용 센터장 말은 일단 1년 전이기 때문에 상위권에는 들어와 있어야 대선이 가능하다 이 네. 말씀인데 아까 노 전 대통령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유일한 예외였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때 바람이 불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기억에 바람 분 게 3번입니다. 노풍, 네. 정풍, 그렇죠. 안풍. 맞아요. 정풍은 이제 2002년 월드컵 특수로 이제 정풍이 불었고 그렇죠. 안풍도 한번 세게 불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민주당에서 제3후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제3후보는 지금 이 상위권에 올라오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바람이 있어야지만 올라올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탑3 안에서 결국 나오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최평론가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예. 이 지금 새로운 후보가 지금 등장해서 그것도 이제 무명에 가까운 혹은 신진 후보가 1년 동안 이제 바람을 일으킨다. 이제 쉽지 않은 분위기고요. 예. 이게 2002년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민주당의 분위기가 좀 많이 혼탁했었죠. 예. 이인재 후보가 그때 1위 달리고 있었던 걸 생각해 보면요. 예.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에 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 인터넷이 등장을 했고 예.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선명한 새로운 신선한 후보를 원했던 민심이 예. 노무현을 끌어올렸다. 예. 그 노사모 열풍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예. 돼지 저금통 모이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 이제 하나의 이제 현상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올해는 좀 다릅니다. 새로운 후보의 등장에 틈새가 있어야 되는데 틈새 없습니다. 지금 제3 후보의 등장 가능성은 딱 한 가지로 봅니다.
만약에 재보선 오는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이제 선대위원장을 맡으셨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패배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예. 지금 그 반전을 한번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럼 이낙연 이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패착에 이제 처하게 될 것이고 예. 그 틈새를 아마 정세균 총리 정도가 치고 올라오는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1년 동안 이제 집권 여당에서 독주하는 것은 좀 심심하니까 예. 누가 페이스메이커가 될지 모르지만 한 2명이 주거니 받거니 달릴 수는 있다. 예. 근데 그 외에 새로운 후보가 지금 갑자기 솟구칠 가능성은 어렵다. 전무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방금 우리 예. 지금 최 평론가께서 이제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대선 여론조사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주자들의 지지율의 합이 100%를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100% 중에서 20% 정도는 대답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응답층이라고 하죠. 그러면 진보와 보수가 있잖아요. 거의 이제 고정적인데 진보 성향층을 뭐 많이 잡아도 이제 40에서 45% 정도란 말이죠. 예. 그러면 진보 진영에 있는 대선 주자들이 45%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가 뭐 만약에 한 20% 정도를 가져가고 있다. 또는 이낙연 전 대표가 한 15%를 가져가고 있다. 그러면 남은 지지율은 5%에서 10% 이내이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여권의 대선 주자가 뭐 한 10명 가까이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 제3후보 후보군들이 그 10% 정도를 이내의 것을 나눠 가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후보도 10%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제3후보가 부상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 최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그 이재명 지사 또는 이낙연 전 대표 중에 한 명이 재보궐선거 이후라든가 이후에 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지율이 폭락했을 때 그러면 제3후보가 떠오를 수 있는 공간이 그때 생기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제3후보가 열심히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2명의 진보 진영에서 어떤 여권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재명 지사,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누군가 한 명이 크게 떨어졌을 때 그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만일 이번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두 군데 다 패배한다. 네. 그건 뭐 이재명 지사랑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지자체장이니까 선거에 개입할 수 네. 없으니까.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끌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패배 책임도 본인이 쓸 텐데 그렇죠. 만일 그렇게 될 경우에 이재명 지사가 20%로 독주를 한다. 그럼 나머지 8, 9명의 주자들이 합종 연행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까? 있죠. 예. 가능하죠. 그래서 그것은 이 후보 개인들끼리의 자율적인 이제 결합이 될 수도 있지만 당에서 조정할 가능성도 있어요. 아하. 왜냐하면 1강 다 약구도로 있으면 이건 의미가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1강 1중 정도, 1강 2중 정도를 만들었다가 결국은 양강 구도를 이제 성립시키고 뭔가 흥행 포인트를 찾아내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서울시장 정도를 사수하게 된다면 그래도 절반의 승리를 가지고 대권 주자를 유지할 거예요.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이 두 군데 도시를 다 패배하게 된다면 예. 그 낙마할 수밖에 없어요. 책임론 때문에. 예. 그럼 이제 정세균 총리의 이제 등판 가능성 혹은 나머지 제3후보 중에 누굴 끌어올릴 것인가. 예. 지금 보면은 상대를 보고 결국은 후보를 만들지 않습니까? 예. 지금 좀 이 칼을 벼르고 있는 분이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잖아요. 예. 그럼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에 나온다고 한번 또 해보자. 2라운드 뭐 이럴 가능성 정도. 근데 이제 당에서 그러한 분위기를 이제 용인할 것인가. 민심의 바람은 또 추 쪽으로 그렇겠죠. 불어질 것인가 예. 쉽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런 정도의 가능성 외에는 변수가 없어 예. 보입니다. 자,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이번엔 윤 센터장님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문, 안철수, 고건, 김무성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다 한 번씩 해봤던 사람들입니다. 차기 대권에서. 네. 또 하나 공통점은 4명 다 출마도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안철수는 19대에 나갔습니다. 18대에 1등을 하고도 출마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예를 들면서 반기문, 안철수, 고건, 김무성의 예를 들면서 네. 윤석열 총장도 결국 이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어쨌든 특정 정당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윤석열 총장도 뭐 지금 높은 지지율 나오는 것이 안정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제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총장이 앞에 말씀하신 뭐 특히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또는 고건 전 총리 등과 비슷한 경로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는 그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반사 효과로 인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뜬 상황이고 정치적인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지지율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지층이 매우 허약한 상황이었던 데 비해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갑자기 지지율이 오른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1년 또는 그 이상 현 정권과 싸우는 이미지를 획득하면서 본인이 보수층에서 일정 부분 지지층을 쌓아 올린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폭락, 뭐 대폭락이 나타날 것 가능성은 이제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또 존재해야 되는데 예. 보수 진영에 유의미한 지지율을 보이는 후보가 사실 지금 현재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야권에서의 어떤 뭐 유력한 후보로 지속될 가능성 당분간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대체로 동의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이전에 말씀하셨던 고건, 반기문 그리고 윤석열 완전히 다른 측면이 하나 있어요. 예. 보면은 하나의 상징적인 아이콘으로 자 반기문 그럼 외교의 달인입니다. 예. 세계 최고 무대에 올라갔었고요. 자 고건 그럼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행정의 달인입니다. 예. 여야 뭐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국무총리직을 딱 지켜왔죠. 그런데 이분들은 정치권과 가까운 분들이에요. 예. 그런데 현실을 이제 인식하고 접었어요 카드를. 예. 윤석열 전 총장은 완전히 다른 캐릭터거든요. 새로운 캐릭터다. 굳이 달인으로 친다면 수사의 달인인데 예. 이분은 평생 싸워온 사람입니다. 파이터예요. 지금도 파이터고. 그러니까 아까 이 정치적인 맷집의 차이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정치 엘리트들과는 다르게 예. 어찌 보면 이제 잡초형, 야전형일 수도 있고 그야말로 이제 검투사형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눈에 그럼 정말 대선 후보로서의 자질이 있는 것인가? 예. 그게 외교 역량, 뭐 경제 역량, 사회 문화적인 제 역량이겠죠. 이 검증을 하는 재미는 있을 텐데 어쨌든 본인 자신은 물러서지 않는다고 본다면 지금 제3지대에 대한 나름의 열망이 국민 일부에게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예전에는 정치 전문가들만 3지대 얘기를 했거든요. 예. 지금은 국민 일부가 3지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보수지만 국민의힘은 미래가 없다고 본다. 이런 분들이 제가 주변에서 참 많이 봐요. 대안이 안 된다. 네. 그래서 대안에 대한 이제 어떤 국민적인 일부 요구가 제3지대의 틈새를 이번에는 열어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이런 알겠습니다. 관측도 좀 예. 더해봅니다. 나아가서 이제 이번 다가오는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성적표가 상당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향후 이제 입지 위상과도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그렇죠. 있는데요. 많은 선거들은 대체로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가 선거의 본질입니다만 이번 선거의 또 하나의 숨은 본질은 야권이 대선을 1년 앞두고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선거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이제 선거 본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야당의 성적표가 이제 만약에 참패하는 경우로 갈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의 주가가 더 올라가고 대선 주자로서 입지가 더욱 탄탄해질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겠고 반면에 국민의힘의 성적표가 상당히 좋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중심이 돼서 자기 정당 소속 후보들의 이제 입지가 또는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뭐 윤석열 전 총장과 이제 그 경쟁하는 구도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주자 지지율로 조정받을 가능성은 거기서 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고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네. 그동안 많은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퇴 당일날 여론조사한 것도 있었고 네. 사퇴하고 하루 이틀 사이에 조사한 것도 있었고 네. 그 조사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다 윤석열에 집중돼 있었는데 그렇죠. 그날 여론조사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좀 의미가 있다고 좀 보여지고 윤희용 센터장이 오늘 나온 차기 대권 여론조사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이번에 이제 조사가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등 이제 4개 조사 업체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질문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이 조사에서 보게 되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25%,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이 24%, 그다음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2%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에서는 이제 이재명, 윤석열 두 인물의 지지율 격차가 이제 1%포인트, 뭐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습니다만,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이 뭐 30% 넘는 조사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시기적 요인 또는 이제 조사 방식인데 ARS, 정치 관심층이 많이 포함되는 ARS 방식이었는데, 이것은 이제 사람 면접원이 실시하는 조사였는데요. 이렇게 25%, 윤석열 24%, 이낙연 12% 이런 정도로 오늘 결과 나왔습니다. 예. 보도가 됐습니다. 예. 이 결과 분석을 좀 해주시죠. 뭐 말씀하신 대로 1% 포인트니까 의미는 없습니다. 동률이라고 봐야겠죠. 네. 지금 말씀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이 2강 1중 다약 구도가 예. 고착화됐습니다. 지금 이 구도를 누가 어떻게 깰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수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1중을 형성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의 마지막 기회가 재보선입니다. 근데 지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집권 여당 입장에서. 그래서 4.7 재보선의 결과를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정말 선거도 없습니다. 재보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뭐 정책 또는 이제 어떠한 이슈에 대한 맞대응 이걸로 이제 나머지 여름, 가을, 겨울이 가게 되거든요. 예. 그럼 이제 추석 민심과 설 민심에 누가 어떤 의제를 올리느냐 싸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2강 1중 다약 구도는 예. 계속 이어질 것이다. 자,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야권 지지율을 모두 흡수하면서 국민의힘 주자들의 지지율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3%인데 말씀드렸듯이 무소속이거든요. 그렇죠. 국민의힘 주자가 아니고,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중에서는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 후보가 1입니다. 2%. 그렇죠. 나머지 유승민 1, 원희룡 1인데 여론조사에서 1%는 유의미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오세훈 2%의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 당선되면 대선에는 어렵고, 이렇게 되면 윤 총장이 뜨면 뜰수록 국민의힘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윤 선장님? 네, 맞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뭐 보수층의 지지율의 합이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이제 절대 다수를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독점해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총장의 출연이 야권층에게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면서 야권표를 올리는데 상승시키는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보궐선거가 끝나고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진입할 경우에는 그때는 전혀 이제 상황이 다르고 국민의힘으로서는 깊은 이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과연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유력 후보를 또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지금 100여 명의 거대 정당인 국민의힘 정당이 온전하게 대선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분분한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재명 지사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 지지도가 급상승했습니다. 네, 지난해죠. 예, 그리고 나서 지금의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윤석열 총장도 사의를 표명한 뒤에 지지율이 급상승했습니다. 그렇죠. 자, 윤석열 총장도 이재명 지사처럼 높은 지지율이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조정 기간을 거쳐서 하락할 것인지 네. 전망해 주세요. 자,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 문제는 뭐냐면 검찰총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와 대립하는 대립각을 통해서 야권 지지층의 마음을 흡수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사직까지 하면서 이게 3일 동안 이어진, 처음에 언론 인터뷰했죠. 대구고검 방문하면서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죠. 사직을 했는데 법조 기자들은 이 사표라고 썼지만 정치부 기자들은 출사표라고 썼단 말이에요. 예. 이러한 메시지를 던졌죠. 그리고 일요일에는 또 LH에 대한 이제 비판을 시작했죠. 지금 매일 뭔가 어록을 쏟아내고 있어요. 예. 지금 요거 메시지 정치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SNS까지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검증 국면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눈에 여기서 우리가 검증하면 뭐 사생활이라든가 뭐 재산관계 여러 가지 주변 문제에 대한 이 공인으로서의 검증도 거쳐야 하지만,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역량에 대한 검증입니다. 예. 국민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건 능력입니다. 예. 차기 대권 주자로서 그러면 이 코로나 전국 벗어나면 포스트 코로나에서 예. 뭔가 이 국정을 새롭게 혁신으로 이끌어갈 행정 능력이 있느냐, 예. 경제 살려낼 수 있겠느냐, 예. 외교 문제 풀 수 있겠느냐. 예. 그럼 이제 전직 검찰총장이 남북 관계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예. 이런 게 지금 궁금할 수 있는데 예. 뚜껑을 열었는데 뭐가 없다.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조정 국면 거치지 않고 하락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뭔가 있는 듯하다. 그러면 조정 국면을 거치면서 조금 유지하다가 점프업을 할 것인지 예. 아니면은 바닥이 드러날 것인지. 요게 제가 생각할 때 한 3, 4개월 갈 것 같네요. 예. 자, 본인에게 달렸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두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도덕적 검증, 역량 검증. 능력 검증. 네. 지금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부산시장 후보로 지금 확정이 되니까 벌써 뭐 딸의 입시에 비리가 있었던 거 아니냐. 터져 나오죠. 과거에 뭐 사찰회 주체가 네, 있었던 거 홍보기획관 아니냐. 나오죠. 뭐 이런 게 터져 나오는 게 이게 검증 과정이잖아요. 맞습니다. 게다가 지금 윤석열 총장은 계속 수사와 또 재판, 또 그랬죠. 검찰 이 얘기만 했는데 네. 앞으로는 최평론가 말처럼 문화, 외교, 국방, 경제, 복지 이런 걸 다 얘기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때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윤 사장님. 네. 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조사 이제 시기는 3월 8일부터 10일까지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격적인 검증 국면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저는 뭐 그것이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후보들이 이제 경선을 하고 확정당해서 그렇게 되면 검증 국면에 들어갈 텐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쨌든 종합적인 통치 역량, 국가 지도자 역량을 좀 중시하는 흐름들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양한 분야들을 주로 이제 경험하고 훈련하고 학습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어쨌든 수용이 되는 데 비해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검찰 전문성만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다른 부분을 본인이 짧은 기간에 그것을 훈련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고 주변에 있던 어떤 그런 주요한 인물들 또는 주요한 세력들로 인해서 그것을 얼마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느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윤석열 총장도 나름 만일 정말로 아직 직접적으로 본인 어디로 정치를 한다고 말을 안 했으니까요. 맞습니다. 정치할 생각이 있다면 뭐 캠프도 꾸리고 사람도 만나고 측근도 거느릴 텐데 지금부터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와 공부를 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공무원으로서 검찰 일만 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뭐 잠깐 로펌에서 변호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어쨌든 법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네. 우리는 법만 하는 지도자를 원하지는 않잖아요. 당연하죠. 결국은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특히 경제나 외교, 국방 뭐 이런 부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윤석열 총장이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지지율은 조정 국면을 거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유지할 수도 있다. 네. 아니면 더 높이 뛰어오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세트장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